4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이 북러 정상. 네. 세계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의미가 있는 회담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모두 다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세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하고는 관계 개선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지만 러시아하고는 계속 대러시아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을 때 이걸 가장 먼저 지지한 나라가 시리아하고 북한입니다. 아, 예,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네,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루한스크 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네, 그거를 가장 먼저 지지했던 나라도 네. 북한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미국하고 뭐 관계 속에서 네.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길을 버리고 요거 스스로 자력갱생, 정면 돌파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선포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이 2021년인가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하고 외교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살 길을 찾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러시아 역시 국제적으로 계속 고립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양국의 처지가 이해관계가 그렇죠. 맞아 떨어졌다. 네. 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는 거는 뉴욕 타임즈에서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북한 전문 기자가 없어가지고 네. 정확하게 보도를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라인이 없어서 잘 몰랐다. 뭐 나인 업스타보다 뉴욕 예. 타임즈 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자가 없었던 거죠.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기자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동방경제 포럼은 13일 날, 12일 날, 벌써 13일 날 이제 시작이 아니 되고 13일 있는 날 끝납니다. 아, 끝나요? 오늘이 12일인가요? 네. 오늘 끝납니다. 12일 날. 12일에 끝나. 오늘 끝난다고요? 동방경제 포럼은 네. 오늘 끝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정은은 어제 출발했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즈에서는 김정은이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동방경제 포럼에서 푸틴하고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 행사가 있으니까 그 네. 행사에 참석하는 겸해서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김정은의 푸틴과의 만남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능성이 매우 큰데 다만 이제 동선을 공개했기 때문에 가는 일정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동방경제 포럼에 어. 북한의 지도자가 참석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북한 체제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러시아도 어쨌든 강대국인데 네. 러시아라는 강대국하고 북한하고 1대1로 만나는 그 모양을 연출하고 싶어합니다. 미국하고도 1대1하고 만나는 거를 그렇네요. 연출하고 싶어하고 네. 자꾸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글로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글로벌 중투국가, 글로벌 계속 강조하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도 얘기하고. 그렇죠. 북한도 자신들이 세계 그 강대국들과 직접 상대한다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다자간의 여러 나라가 모인 행사에 북한은 네.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요.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만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방경제 포럼에 푸틴이 오잖아요. 그럼 온 김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푸틴으로서는 조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는 김에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딱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푸틴은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다. 네. 그럼 북한은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동방경제 포럼 끝난 다음 날 하겠죠. 그러니까 푸틴은 동방경제 포럼에 오늘 참석해서 동방경제 포럼 마무리하고 김정은은 어제 평양을 출발해 가지고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할 거고 네. 그리고 오늘 밤 하루 쉬었고 회담 준비하다가 내일 아. 푸틴과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이 아니라 네. 무슨 모스리스크라든가 심지어 또 모스크바에서 만난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푸틴은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그런데 김정은도 이동 거리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어떤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하는 그런 그런 정상회담을 계획했다면은 굳이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 시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 방문은 아닌 거고 동방경제 포럼에 푸틴이 왔을 때 맞춰서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그 연방 극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 이렇게 반도처럼 쭉 내려와 있는데 그 남쪽에 블라디보스톡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루스키 섬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섬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다리 하나만 그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육로로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안이라든가 안전 이런 게 확실히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루스키 섬 안에 있는 연방 국동 대학이라는 데서 항상 그 국동 포럼이 동방경제 포럼이 거기서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많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정은 2019년 4월달에 블라디보스톡에 네. 가서 푸틴하고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루스키 섬에 있는 연방 국동 대학에서 예.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렇게. 정황들을 쫙 모아 본다면은 네. 극동경제 동방경제 포럼이 끝나는 날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 섬에서 네. 푸틴하고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불이 나게 북한하고 바꿔. 러시아가 정보가 김청수가 유출됐다. 알았다. 보안 유출 대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꿀 가능성 1% 정도, 0.1% 이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4년 전 생각을 네. 해보면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네. 특히 이번에 북러 회담 관심을 끄는 게 지금 이 만난다고 하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경고 메시지 계속 주고 있거든요. 네. 뭐 무기 지원하지 마라, 뭐 무기 거래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뭐 제재 관련해서도 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왜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 미국 특히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지리멸멸한 그렇죠. 상태에서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승부를 좀 봐야 되는 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미국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 그런 미국 내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이 정세를 안정시키고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 전쟁이 이렇게 지리멸멸해서 길게 끄는 것들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관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전쟁 모델을 따를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도 이제 휴전협정을 개시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휴전선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전선에 그 경계를 경계장지대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국지적 전투 같은 것들이 몇 년 한 2년을 계속 끌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가 개입해가지고 한국의 정전협정 체결하듯이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려는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네. 지금 이런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서방의 기대는 러시아 측의 포탄이 떨어지고 러시아 측의 탄약이 떨어져 가지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됐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협상이라든가 전쟁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국면에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유리한 국면에서 들어가는 것일 거고 또 러시아가 그래야지 협상이 났을 테니까. 그래야 또 협상을 하면은 또 서방 진영이 또 유리한 또 포지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을 지원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버티는 거죠, 면. 버티죠. 그리고 네. 러시아가 협상을 하더라도 결코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게 되지 않고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또 러시아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떤 장기화된다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들어간다거나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이 변화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네. 러시아는 무조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겁니다. 협상이라든가 전쟁 수행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러시아가 조금 그렇죠. 궁지에 몰려가지고 예, 내년 소모돼서. 대통령 선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이 조선 중앙통신에 보도된 그런 사진 이런 걸 보니까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네, 러시아 가는 사람들 몇몇 네.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제가 특이하다. 네, 제가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순방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군부 일색인 어,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군부 일색이다. 예. 물론 이제 그 군부가 뭐 가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지금처럼 북한의 모든 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군 지휘부가 지금 다 총출동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예. 지난 2019년 4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똑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네.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4년 있었습니다. 전에, 예. 예. 그때는 동방경제 포럼과 상관없이 북한이 그때는 조금 더 다급했습니다. 그때 한번 2019년을 생각해 보면 2019년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노딜. 그렇죠. 노딜로 끝났고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 뭐 안오미에 빠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또또또또 SOS를 친 겁니다. 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지금 저기 만나러 가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우리 뒤통수 때렸다. 네. 빨리 좀 협의하고 좀 도움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외교 라인이 전면에 나섰죠. 그 당시에 이용호 외상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외상이 된 최선희 당시 이제 제일 부상 외교 네. 부상 차관 우려하는 식으로 이런 이제 이용호 최선희 외교장관 외교부 차관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푸틴하고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치렀던 것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차관이었던 부산이었던 최선희가 외무부 장관 내상으로 승진해가지고 최선희가 가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세열 1위부터 뭐 쭈르륵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세열 1위 그들의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가 이력을 분석해 보면은 네. 또 굉장히 특이한데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병철은 북한의 공군 출신이고 그런 미사일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병철이 군수공업부장을 할 때 네. 노동당 내에서 무기 개발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장을 할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북한의 이병철을 업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미사일 발사하는 현장에서 네. 북한의 김정은하고 이병철은 맞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북한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사일에 대해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킨 그런 어떤 실권자였고 네. 책임자였고 지금 현재 북한의 군부설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박정천이라고 이번에 또 갑니다. 박정천은 또 포병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또 미사일뿐만 아니라 포. 포의 장사정포 뭐 이런 거. 장사정포, 대구경포 네. 그래가지고 이게 600mm 포를 600km 정도 날아가요. 그건 미사일하고 미사일 구분하는데 급의, 예.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그 박정천이 포병사령관으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당의 노동당 내 군정부장이라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정부장이라는 게 노동당 내에서 어떤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북한의 군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신설된 직책입니다.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자리입니다. 근데 박정천이 북한 아시다시피 당 우위 체제입니다. 이게 노동당이 실제로 이제 정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건데 군은 또 별도로 그 당 중앙 군사위원회가 있고 군 정치국 총정치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군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노동당 집행 부서 내에 군정부장 자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박정천이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그 네. 군정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에서 군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북한의 1, 2위 군사열 1, 2위라고 할 수 있고 이병철과 박정천이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역할이 미사일 뭐 대포 뭐 이런 성능 향상인데 이들이 지금 이제 간다. 가고 아.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뭐 강순남 국방장관도 가고요. 네. 그리고 뭐 해군 참모총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해군 참모총장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박태선이라고 북한의 이제 그 과학 교육 담당 노동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태선이 그 비상설 국가우주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올해 4월달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지시한 것은 군사위성 발사를 하려고 그 국가 비상설 그 위성 발사위원회라는 걸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위원장이 박태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군사 위성과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사일과 군사 위성과 그리고 대구경 포와 그다음에 지금 뭐 해군 뭐 중참모청도 가고 뭐 네. 이렇게 해서 북한의 군부의 지부가 다 가고 그들의 특성이 전부 다 뭔가 조금 북한의 무기 체계 성능 향상 이런 것과 관련된 직책을 지금까지 맡아왔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는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 주된 의지가 될 거로 그렇네요. 보여집니다. 같이 가는 사람만 봐도 그렇죠. 군사 협력 얘기, 네. 이른바 이제 무기 거래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재래식 무기는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가고 러시아가 뭔가 전략 무기, 그러니까 네. 첨단 무기 관련된 핵심 기술은 넘겨주는 거 아니냐? 뭐 우주 발사체 기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ICBM 기술하고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ICBM 이게 완성도가 높아져가지고 오면은 그리고 만약에 잠수함 기술이 넘어가서 은밀성을 유지하면서 SLBM을 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던데 이건 너무 나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2019년도에 네. 그때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을 때 그때는 주로 이제 어떤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푸틴도 이제 그 시점에서 보면은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조금 이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서로 협력하자는 그런 어떤 총론적 합의 이런 게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2019년 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 푸틴을 초청했거든요. 네.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푸틴이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푸틴이 평양 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동반경제 포럼이 열리는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은 정상적 어떤 그 국가 방문이라는 측면보다는 일단은 좀 속된 표현에서 번개팅 비슷하게 맞아 그렇게 해서 만난 거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요? 네, 그렇죠. 이제 번개팅으로 만난 거는 물론 이제 총론적으로는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할 겁니다. 국제 정세에서 논의하겠지만은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런 국제 정세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이번 한 번 회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19년도에도 이 양국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푸틴이 평양 방문하는 것까지 이렇게 중기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하자는 그런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제 번개팅을 했는데 번개팅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중기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는 더 강력하게 혈맹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쭉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주고받을 건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가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대외적으로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알려졌잖아요. 이거 출발하는 내부 상황이 다 알려졌잖아요. 출발하는 거 다 공개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한성식 비슷한 것도 하고요. 평양역에서요. 뭔가 가지고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박종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급하게 번개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러시아의 부족한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공급하기 위해서다. 일단 이건 우리가 가장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7월 27일 날
북한이 전승제는 말하는 7월 27일 날 그때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러시아 국방장관 처음으로 전술지정 행사에 참석하고 열병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공장 갔잖아요. 그렇죠. 공장. 그걸 이게 방송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아. 공장 가가지고 마치 세일즈맨처럼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러시아 얘기하고. 국방장관한테 자기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막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또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군수공장에서 국방경제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그 무기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약 다소 좀 오버한 분석도 국내에서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을 놓고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그 북한은 물론 이제 그 북한에서 재래식 탄약을 생산하는 현장을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같이 가지는 않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했지만은 재래식 탄약을 직접적으로 많이 생산해라 이런 뭐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재래식 탄약 문제가 뭐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네. 이번에 뭐 논의가 주요될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많은 앞에 쭉 말씀드렸던 전후 상황을 놓고 볼 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재래식 탄약에 대한 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뭘 얻어야 될 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 뭐 대구경 포 네, 전문가, 그리고 위성 전문가, 해군. 그리고 해군 뭐 네.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북한이 러시아가 이번에 재래식 탄약 받고 ICBM이라든가 예. 군사 위성이라든가 이거 관련된 기술을 다 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1차원적으로 어떤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환을 할 때 서로 교환 가치가 안 맞잖아요. 재래식 포탄하고 무슨 뭐 ICBM 기술이라든가 인공위성, 군사위성 그 탐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맞지 않다. 뭐 교환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뭐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받아야 될 것들, 뭐 경제적인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협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총론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에 대한 합의 그리고 중기적으로 마치 그거는 예. 우리가 이제 저기 어디죠? 그 워싱턴에 가가지고 그 별장에서 무슨 별장인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예.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문도 만들고 뭐 정신도 만들고 세 가지 문서를 한 것처럼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서도 그런 일종의 북러 군사 관계를 다시 다지는 그런 기초적인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상호 모보 협력 조약이 61년도인가 맺어졌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가장 그 군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침략을 받을 때 자동 개입하는 또는 어떤 그 지원을 하는 군사적 네. 그 지원을 꼭 자동 개입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양국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지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걸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중국은 자동 개입이었는데 과거에 북한하고 러시아도 자동 개입했습니다만은 그 자동 개입 제왕이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관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론적인 그렇죠. 합의. 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자가 합의했던 것과 비슷한 뭐 내용적으로는 동일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연상해 보면은 네. 어떤 모습으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합의한 것들이 외형적으로 네. 알려지게 될까,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